오늘은 투자왕 김단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단태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절대수익 투자법칙이라는 신간 아주 따뜻한 네. 투자 관련 책을 내셨죠? 제목에 좀 그 MSG를 좀 쳐가지고 감히 절대수익을 제가 논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됐고요. 그 레이 달리오라고 아주 유명한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의 투자법을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해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지금 투자 자문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에는 김동주 대표로 활동하고 밤에는 김단태라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중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은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근데 레이 달리오의 투자, 올웨더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과연 지금이 어떤 투자법이건 간에 과연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경제 상황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들과는 정말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쭉 오늘 아마 이제 이야기 드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대부분 이야기한 거는 브리지워터라는 그 세계 1위 헤지펀드가 또 그 외 헤지펀드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좀 기반으로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요즘 그런 분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팬데믹,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기존의 금융위기랑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보면 기존의 금융위기들을 보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2008년도 예를 들어보면 한 2005년 정도부터는 계속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금리 인상을 했던 게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열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금리 인상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를 좀 갚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고 그 부동산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팔면서 그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었던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2008년도에 생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턴을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중앙은행이 좀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게 높은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사실 시중에 있는 돈이 다 사라져요. 이제 보통 대부분 우리가 현금만 돈이 아니고 신용,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들도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로 떨어지는 건데 이번 위기는 너무 다른 게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가 다른 게 팬데믹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코로나로 시작이 됐고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니까 또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돼서 또 그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다시 소비를 못하고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진 게 이제 이번 위기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분석을 하기 앞서서 이 위기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이렇게 좀 확실히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연준이 어떤 그 막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풀었을 때 다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건 실물 경제, 소비라든가 모든 경제 활동이 스톱된 거기 때문에 과연 돈을 푸는 거 가지고 될까? 이랬는데 어쨌건 또 그 금융시장은 살아났으니까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위기도 좀 연기가 됐고. 그러나 어쨌건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제 리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리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통화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통화정책이 이제 여러 단계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은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어떤 개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원래 이자를 한 10% 받았어요. 연 10% 받다가 금리 인하를 해서 만약에 한 연 1%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보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하겠죠. 보통 이제 중앙은행은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낮추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고 기업도 돈을 많이 빌려가고 돈을 쓸 테니까 그게 이제 1단계인데 이제 이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게 2008년도예요.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도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이런 상황을 타개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게 2단계 통화 정책인데 2단계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는 사실 초단기 금리밖에 없어요. 중앙은행마다 조금씩은 그 기간은 다르지만 7일 정도, 7일 내외의 초단기 금리만을 컨트롤하고 사실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건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던 걸 넘어서 1년 만기 채권의 금리라든가 아니면 5년 만기 채권의 금리,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 막 이제 이런 거를 중앙은행이 건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이 이제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이게 배당주 투자랑 좀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게 그냥 채권이라고 하면, 이 채권을 만약에 10,000원짜리 채권이 있고, 이 10,000원짜리 채권이 이자를, 100원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이 채권에, 1,000원을 준다고 하면 이 채권의 이자율은 10%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의 가격이 2배가 돼요. 2만 원이 되면, 근데 사실 이 채권은 10,000원이 되건 2만 원이 되건 돈을 1,000원 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2배가 되면 2만 원짜리가 1,000원밖에 돈을 못 주게 되면 가격은 2배가 되는데 이자율은 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이 반대로 논다는 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어쨌든 이렇게 채권을 계속 사고 채권을 살 때도 비싼 값으로 계속 사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를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2만 원에 사고 3만 원에 살면 어차피 원래 이 채권이 주기로 한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만기나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또 떨어지면 결국은 그 이자율에 기반해서 회사들이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돈을 이제 푸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되게 절실해진 거죠. 사람들이 돈을 좀 어떻게든 갖다 써라. 그리고 또 국채를 어쨌든 중앙은행이 막 사들이게 되면 국채를 원래 갖고 있던 집단들한테 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일 수도 있고 혹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다 돈을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 돈 좀 써라. 위험한데 투자 좀 하고 소비도 좀 하고 기업들한테 돈도 좀 나눠줘라. 라는 의미로 이제 했던 게 이제 2단계인데 지금 이제 이게 2단계로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지금 페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거냐면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하던 통화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재정정책까지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콜라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사실은 양적 완화, 금리나 국채 매입 이런 거는 무차별적으로 경제 주체에게 효과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3단계로 오면서 좀 바뀐 게 중앙은행이 또 정부가 이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특정 주체에게 지원을 하는 형태의 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했던 게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직원들의 월급을 내주는 거를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특정 기업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권 매입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는 정말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는 특정 기업, 특정 개인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형태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페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고 있는데 회사채를 사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회사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뭐 이 회사채를 사실 산다고 해서 다른 회사, 다른 개인이 이득을 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3단계이고 무차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게 핀포인트 돼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매출에 구멍이 나서 그런 걸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돈을 중앙은행이 뿌리고 있는데 요거를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가 일어날 만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죠. 돈을 이제 어쨌든 막 찍어내니까 막 찍어내서 여기저기 뿌리는 이 정책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정말 최악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 연준이라든가 중앙 여러 가지 은행들의 네. 그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네. 의지 때문에 막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은 어쨌든 뭐 주가는 막 활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하냐 이건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유동성을 즐길 때까지는 즐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인가요? 저는 어쨌든 기본 저의 관점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바뀌는 타이밍을 아는 게 물론 이제 전문가들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이제 분석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도 그거를 판단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3월장 때 3월장을 가장 잘 맞춘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켄 피셔가 3월 급락장은 다시 급등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켄 피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야, 지금 이제 경제 망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사실은 맞는 예측들이 있고 또 틀린 예측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이런 예측들을 봤을 때 그 수많은 예측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 중에서 무엇을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일반인 분들은 어떤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리스크 관리는 하지만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리플레이션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리플레이션에 대한 좀 약간 우려 섞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푼 규모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미국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이야기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 세계가 다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미국 상황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푼 돈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푼 돈으로는 사실 한 2, 3개월 정도까지밖에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소득의 구멍이 일어난 건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한 2, 3개월 정도에 쓸 자금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푼 돈은 앞으로 2, 3개월 정도는 유효해서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무의미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하고 있냐면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3조를 벌었던 뭐 비레크만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 이후더라고요. 내년 중순 이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백신이 나와야지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고 백신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물론 이제 진짜 빨리 만드는 뭐 옥스포드 같은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한 1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푼 돈들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1년 반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브리지워터에서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서프라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투자라는 게
저도 계속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생기고, 사실 저는 뭐 올레더 비율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비율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데 자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던 덕분에 좀 그런 상승을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타이밍을 좀 예측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리플레이션 상황은 여전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리플레이션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정부는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아마 계속 돈을 풀어댈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되게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돈 찍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돈 찍는 건데, 그럴 때 그냥 현금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자산들이 돈을 찍고 나면 다른 자산들이 올라갈 게 뻔한 건데, 지금 그냥 현금을 갖고 있겠다는 거는 그냥 그 피해를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쨌든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이 되는 거니까 네. 그 투자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 네.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나마 좀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제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때 이제 우리 김단태 대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이따가 다루겠지만 올웨더 투자, 여러 가지 형태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그 수익을 골고루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또 이번에 헤지 펀드들의 보고서들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조금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라든가 종류가 좀 달라진다. 약간씩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유동성을 주입받을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차별화된다라는 이제 말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유동성을 이제 지금 결국 다시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돈을 뿌린 것이 아주 큰 투자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뿌린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뿌린 돈이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가 단위로, 아주 큰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달러를 주입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사실 미국이죠. 달러를 강제로 뿌릴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사실 신흥국들은 자국의 화폐를 뿌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신흥국의 화폐는 아무래도 좀 그 신뢰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국가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미국과 신흥국의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은 더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를 주입받을 수 있는 미국, 그 다음에 달러를 주입하기 어려운 신흥국에 조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회사로 보면, 페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사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채를 사들일 때, 이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애매한 건데, 아무 회사나 다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뭐, 그냥 길가에 있는 그냥 아무 뭐 회사, 뭐 그냥 작은 중소기업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높은 등급 회사채를 주로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찍는데 이거를 함부로 쓰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한 회사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페드가 이제 사는 그 회사들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애플도 있고요. 이게 되게 웃긴데, 애플도 있고 무슨 그 도요타 자동차 회사들도 좀 있고, 다임러, 뭐 폭스바겐,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도 페드가 지원을 해주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공평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들을 지금 국가는 더 밀어주고 있고요. 슬픈 얘기지만 우량하지 못해서 회사채 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지원을 상대적으로는 더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고민되는 이 상황이 차별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곳들은 더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곳들, 원래 어려웠던 곳들은 더 어려워지는 좀 이런 차별화의 변곡점에 지금 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개인으로도 되게 비슷한데 급여 보호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어떤 자격을 갖췄던 그래도 좀 그럴듯한 직장에 있었던 개인들은 지원을 계속 받는데 이게 애초에 뭐 예를 들면 정상적인 형태로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국가, 그 다음에 회사, 개인이 전부 다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고 브릿지워터에서는 이런 차별화가 투자의 키워드라는 얘기를 좀 해 주었습니다. 우리 보통 부의 양극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도 그리고 세계적인 나라들 간에서도 달러를 자기 화폐를 찍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에도 뭔가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막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살 길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나요? 그 국가 자본주의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던데요. 국가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사용했고요. 참 레이 달리오가 더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자유시장 경제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도 정말 어휘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화제가 정말 됐었는데 같은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 자본주의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알아서 자신이 판단해서 그 돈을 이렇게 자본을 할당하고 분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이 나겠지. 약간 이런 걸 이제 기대하면서 그래서 자본이 되게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는데 지금은 자본을 분배하는 그 중심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최근 한 3개월 정도 찍어낸 돈, 4개월 정도 찍어낸 돈이 미국이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찍어낸 돈이 거의 3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막 이 정도 막 찍어냈는데 지금까지 찍어낸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중앙은행이 자신이 판단해서 돈을 어디다가 할당할지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사실은 막 레닌 시대? 사실 사회주의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자본시장에서조차 가장 큰 플레이어가 된 게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금융회사나 개인들이 가장 큰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본주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는 뭐냐면 국가 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이거의 목표가 뭐냐는 건데 이게 목표가 뭐냐면요. 건강하고 삶의 질이 좋은 대중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국가 자본주의의 목표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싱가포르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거든요. 사실상 겉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독재 국가인데 싱가포르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국민들 중에. 근데 왜 싱가포르의 그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냐? 다 잘 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지금 그런 싱가포르이 되고 싶은 거죠. 또 하나의 싱가포르이 되고 싶어하는 중국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옛날에는 70년대나 60년대는 약간은 국가 자본주의에 가깝긴 했죠. 국가가 나서서 자본을 할당하고 대기업들을 지원하고 했으니까. 특히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목표는 좋은데 이 국가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좀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이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이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 이거를 되게 고민하면서 투자하는데 국가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실 국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체제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삶과 질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마불사. 큰 기업들이 망하는 걸 국가가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망했을 때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특히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1940년대, 30년대를 보라고 하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대공황 때문에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소득 격차도 진짜 컸고요. 지금이랑 비슷하게. 국가 자본주의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1940년대도 전쟁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모두가 다 국가만 바라보거든요. 국가가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레이 달리오 계속 전쟁에 또 비유를 하는 게 지금 그 마스크랑 호흡기 같은 것들을 원래 미국 국내에서 거의 생산을 안 하다가 3M이나 이런 제조업체들한테 시켜서 그 미국 내에서 그런 거를 강제로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전쟁 때나 하던 일이에요, 사실.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사실은 전쟁 물자를 기존의 기업들이 그거를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적이 있고, 공동의 적, 그러니까 1940년대에는 그게 나치 독일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런 1940년대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계속 지금 1940년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말 그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그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투자, 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을 어떻게 뭐 축소를 했다든지 뭐 늘렸다든지 뭐 이런 거는 드러난 게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많이 그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막 그 투자 뭐 자산 규모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그건 있었습니다. 레이 달리오 그 펀드 자체가 사실 올 초에 별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 자금 유출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이 얘기를 해서 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캐시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이제 레이 달리오가 했었고 현금이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현금 말고 다른 자산에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이건 사실 많이들 얘기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금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금은 한번 역사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데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그 달러가 얼마나 다른 화폐 대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 달러 인덱스랑 금의 가격이랑 보면 절묘하게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계속 뿌리게 되면 그 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금으로, 사실 근본적으로 금을 찾는 이유는 그 유구한 격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들 이제 해석을 해요. 금이 이제 사실 수천 년 전부터 금은 다들 이제 어떤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모두가 받아들였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금을 레이 달리오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금이 지금 뭐 온스당 1,800불 돌파하냐 안 하냐 뭐 요즘 지금 거의 최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 레이 달리오 얘기는 여전히 뭐 금은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의 저장 수단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연동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가 연동체라는 게 뭐냐면 물가 그 채권이긴 채권인데 채권의 가치가 그 물가에 비례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CPI라는 그 지수에 비례를 하는 건데 뭐 CPI 지수라는 게 뭐 아주 특별한 지수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물건들의 가격을 측정해가지고 뭐 평균을 구한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가 좋은 건 뭐냐면 돈을 이렇게 막 뿌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튀었을 때, 갑자기 물가가 상승했을 때도 이 채권은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레이 달리오는 물가 연동체를 또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또 다른 그 부의 저장 수단으로 식음료 주식을 왜 그랬을까요? 네, 식음료 주식을 추천을 했는데 식음료 주식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언제나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격적인 그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이 식음료 주식에 일단 집중하는 거는 공격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고 좀 더 수비적인 관점에서 식음료 주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뭐 코로나가 일어나고 사실은 아마 정말 더 엄밀히 말하면 인류가 아마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음료 주식은 조금 더 수비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해보는 게 좋다? 아예 더 나아가서 뭐 채권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식음료 주식 같은 경우를 이제 인덱스를 이제 쭉 그려보면 이제 미국 전체 주가 인덱스 아니면 뭐 우리나라 주가 인덱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동폭이 진짜 심하잖아요. 주가 지수라는 게. 근데 식음료 주식의 그 모음을 인덱스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래프가 되게 평탄해요. 물론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내리지도 않고. 네, 많이 내리지도 않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워렌 버핏이 뭐 코카콜라 같은 가치 그런, 투자. 네, 같이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식음료 주식 같은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식음료 주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공격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식음료 주식도 있지만 테크 주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참 테크 주식이 참 만만치는 않은 게,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테크 주식이 참 요즘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2008년도에 대부분의 테크 주식이 그 이제 연초 대비 30% 40% 떨어졌거든요. 2008년도에는. 근데 2020년에는 테크 주식이 연초 대비 30%에서 40%가 상승을 했어요.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조금은 공격적으로 이제 운용을 하실 분들은 테크 주식을 보셔도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식음료 주식, 테크 주식 둘 다 물론 이제 뭐 숙련되신 분들은 특정 기업을 정해서 들어가도 좋겠지만, 그런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그 전체 인덱스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덱스로 접근해 보시는 게, 그런 ETF, 묶음이 있으니까 그 묶음으로 좀 더 접근해 보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다시 또 식음료 주식, 테크 주식이랑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참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으로 정말 돌아가면 저는 여전히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그냥 주가 지수를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ETF가 추종하는 게 아까 저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저런 뭐 식음료 주식이나 테크 주식 이런 데 골고루 담겨 있는 네. 이제 그런 ETF가 오히려 낫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어차피 거죠. 네, 전체 ETF를 사도 식음료 주식과 테크 주식이 들어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수비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냥 주가 지수는 전체 주가 지수도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주식인 건 맞으니까요. 다만 이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뭐 금도 섞는 게 좋은 거고 물가 연동체를 섞는 것도 이제 좀 더 추천을 하는 거죠. 네. 사실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큰 수익을 거뒀던 레이 달리오, 네. 예, 그 브릿지워터 이쪽 회사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많은 아마 그 말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 기대감을 갖는데, 참 그 레이 달리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이렇게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계속 그 집중 투자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레이 달리오가 계속 강조했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자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산들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 채권, 뭐 채권은 뭐 이따가도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물가 연동체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채권, 원자재, 금 이런 것들로 좀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좋고, 또 환도 그러니까 예를 원화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달러가 가능하면 달러화, 혹은 뭐 중국 쪽이라던가 다양한 국가의 환도 좀 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그런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브릿지워터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투자의 대가니까, 네. 그런 어떤 말들이 우리가 하나의 경고 혹은 그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잘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이번에 뭐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니 뭐 또 한국에서는 동학개미들이니 뭐 해가지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번 그 코로나 때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어떤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개인들이 돈 번 경우가 없거든요. 전부 그렇죠. 실패했단 네, 말이죠. 네.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참 기대가 되는데 이건 물론 좀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제까지 개인들의 투자는 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를 이제 되게 마이클 모부신이라는 분이 쓴 운과 성공의 방정식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좀 받은 얘기긴 한데, 이제 사실 뭐 거기는 이제 메이저리그 얘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이제 걸그룹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완전 좀 다른 얘기지만 걸그룹 이제 20년 정도 전에 이제 핑클이나 SES 같은 그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그분들 옛날에 20년 전에 그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영상을 딱 보면 그러니까 이거 팬들 때문에 살짝 걱정은 되지만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춤도 잘 못 추고 노래도 잘 못 불러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블랙핑크가 자꾸 너무 걸그룹 얘기, 블랙핑크가 신보가 나와서 블랙핑크를 보시면 근데 블랙핑크 멤버들은 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그 기술이 사람들의 어떤 테크닉이 단기간에 정말 많이 향상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20년 전에 조금만 노래를 잘 부르면, 조금만 춤을 잘 추면 걸그룹 내에서 연예계에서 정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20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45년에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개인의 투자 비율이 90%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뭐 기업이나 헤지 펀드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펀드 매니저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는 거의 다 개인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바로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걸그룹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만 투자를 잘해도 남들보다 압도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던 시대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같은 자료, 같은 기준에서 자료를 봤더니 2008년에 미국 시장에서 개인이 투자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주식시장이에요. 전부 다 말하는 게. 주식시장에서의 개인의 투자 비율을 살펴봤더니 20%로 줄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이제 비중이 적어졌고 전부 다 펀드들이, 헤지 펀드들이, 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식이 있다면, 같은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2008년도가 되면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1945년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결국에는 뭐 아까 제가 방금 초반에 인용했던 마이클 모브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4할 타자가 나온 게 1940년대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네. 그런데 1930년대에도 1년에 한두 번씩, 2년에 한두 번씩은 4할 타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41년부터 지금 70년, 80년 동안 4할 타자가 안 나왔느냐? 왜 안 나왔냐면 기술이 향상이 돼서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사라졌어요.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가 거의 사라져서 이제 그거를 뭐 표준 편차가 줄어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건 좀 그건 이제 뭐 집어치우더라도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계를 살펴봤더니 미국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초과 수익, 몇 퍼센트의 펀드 매니저가 미국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여기서 초과 수익이라는 건 이제 그 미국 그냥 주가 지수보다 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걸 봤더니 1960년대, 뭐 70년대에는 아주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주가 지수보다 잘했는데 지금 2010년대 말에 가서 보니까 2%, 1% 이 정도밖에 비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 차이가 안 나는 거죠. 4할을 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초과 수익을 거둔다는 건 4할을 치는 건데 4할을 치기가 어려워진 미국 시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같은 기록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그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주식형 공모펀드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주가 지수랑 40년, 46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300여 개의 펀드 중에 1970년부터 있었던
300여 개 펀드 중에 주가 지수보다 잘한 펀드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300개 펀드 중에 주가 지수보다 잘한 게 몇 개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두 개가 있어요. 주가 지수보다 잘한 게 300개 중에. 그러니까 다 망했네. 네, 그러니까 사라진 게 한 4분의 3 정도 되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잘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헤지 펀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헤지 펀드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19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이제 헤지 펀드가 약간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었는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 1998년도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헤지 펀드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수익률을 연평균 16%가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연평균 16%가 나왔는데 동기간에 미국 주가 지수는 한 4%, 5%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2004년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을 체크해 봤더니 0.6%가 됐어요. 연평균 수익률. 헤지 펀드가. 그런데 동기간 미국 주가 지수는 7%, 8%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연평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다 같은데 경쟁이 치열해진 게 문제예요. 1998년도에 헤지 펀드의 개수가 뭐 한 3천여 개? 그리고 그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한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2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3조 달러가 넘게 됐고 헤지 펀드의 수도 10,000개가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정말 투자 금융공학 박사 받은 사람들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를 하고 나니까 너무 지금 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거두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지 펀드들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0.6%인데 개인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그런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자신의 회사에는 1,700명의 직원이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이 그들과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시를 좀 하는 상황인 거죠. 야, 그럼 이거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폐의 가치를 낮추려고 지금 막 중앙은행과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금리도 많이 낮아졌고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적정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연평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평균 5에서 10%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연평균 20%씩 벌어도 모자른데, 연평균 30%씩 벌어도 모자른데, 어떻게 연평균 5에서 10%를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가를 보면,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사실 20% 2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던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보면 연평균 29% 정도였고, 세계적인 헤지 펀드, 사실 레이 달리오도 연평균 10% 초반대예요. 레이 달리오의 장기적인 펀드 수익률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임스 사이먼스 같은 사람도 있죠. 제임스 사이먼스. 얼마 전에 이제 머니톡에도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지만, 제임스 사이먼스 같이 이제 연평균 66%를 기록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건 제임스 사이먼스 한 명이고, 세계적인 투자자들 보면은 대부분 다 연평균 10%만 조금 넘어도 세계적인 투자자로 다 인정을 해요. 그 운영 자금이 워낙 크잖아요. 또. 물론 이제 운영 자금이 워낙 큰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야 연평균 10%, 100% 이렇게도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평균 10몇 %를 20% 이상을
그러니까 가능하냐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고등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너도 공부해서 이 반에 뭐 50명 있으면 이 반에 50명 학생들한테 야, 너 다 공부하면 너네들 다 서울대 의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저는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누구는 가능하겠지만 모든 개인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도 서울대 의대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주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저는 이제 확률과 통계적인 거를 보면은 사실은 그게 가능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오히려 그냥 명문대에 입학할 정도의 수익률 저는 그걸 이제 5에서 1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이 무리 안 하고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명문대는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가이드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네, 그런 조금 뭐 수능에 제 친구 중에 학원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제가 수능이나 이제 대입에 비유를 해봤는데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연평균 우리가 10% 이상, 20% 이상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아마도 미래에도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는 개인은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서 리스크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극단적인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조금 우리가 인지하고 오히려 노후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어떨까? 우리가 진짜 빨리 물론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또 그건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안전한 노후를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평균 5에서 10%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그 이상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5% 10% 얘기하면은 코웃음 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아니 상한가 한번 때리면 30%인데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위험한 리스크가 큰 어떤 막 테마주라든가 막 급등주 쫓아가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도박인 거죠. 사실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투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자산을 크게 잃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건 수익률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5% 10% 정도로 낮춘다고 하면 그거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어떤 그런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또 나아가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 2019년, 20년에 보면 이제 하나은행이나 KB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거기 부자 보고서에서 보면은 부자가 된 원천이 투자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1위가 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네. 네, 사업소득으로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어쨌든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던 사람이고 제 주변에서도 물론 이제 제 인간관계가 좁은 거일 수는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자산 50억 이상, 100억 이상 뭐 이런 분들을 뵈면은 그 중에서 투자를 통해서 그런 걸 얻어내신 분은 극소수고요.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수백억 뭐 이렇게 불리시고 투자로 또 많이 까먹으십니다. 사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사실 전 그 김성일 작가님도 파리더 머니터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 하셨었는데 돈을 진짜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리스크 있게 네,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싶으면 네. 사업을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리스크를 이제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 자본인데 물론 이제 사업에서는 그 자본이 돈뿐만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커리어를 거는 리스크이긴 하죠. 내 커리어와 시간 또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돈만 거는 거에 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긴 한데 어쨌든 저는 진짜 정말 빠른 속도로 정말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투자보다는 사업이 더 쉽지 않나?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땐 사업으로 더 부를 일구신 분들이
많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약간 찬물 끼얹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욕심을 좀 이렇게 낮춰서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욕심을 좀 낮춰서 적정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쨌건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분명히 실물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뭐 연준이라든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의 그 유동성 때문에 네. 뭐 금융시장은 막 불타오른단 말이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게 합리적인 사람들은 구경하다가 지금 배가 아프단 말이죠. 아, 이거 뭐야. 기상식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될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 4차 산업이 괜찮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주가는 확 올라와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제가 책을 쓰기도 했고, 네, 책을 쓰기도 했고,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올웨더 스타일의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올웨더 투자라는 게, 아까 이제 주식 얘기를 조금 했었지만, 특정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 종목을 분석할 시간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조금 탑다운해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전체 큰 그림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전 이거를 이제 좀 자본주의에 투자를 한다라고 좀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을 예를 들면 테슬라, 물론 전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그냥 전 세계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도 들어가지만 당연히 중국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정말 최근에 중국 장이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중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도 투자하시고 미국도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세계에 좀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레이 달리오의 이제 기본적인 이런 투자 철학, 올레더의 철학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 가능한 자산군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더니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자산군이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 근데 여기서 채권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채권도 사실은 제가 국채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회사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연준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사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연동채. 물가연동채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건가요? 물가연동채는 우리나라도 발행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물가연동채를 사는 게 그렇게 조금 불편하게 조금 되어 있고요. 물가연동채를 사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발행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재무부에서 물가연동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1996년부터 발행돼서 지금 물가연동채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전체 재무부 발행 채권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거래하기 위해서는 ET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권 계좌, 미국 주식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ETF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로 사실 분들은 TIP라는 티커가 있고, 장기 물가연동채 사실 분들은 LTPZ라는 또 티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식을 마치 사듯이 물가연동채를 살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채권이랑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원자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원자재가 사실 너무 찬밥이었거든요. 거의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10년, 20년 동안 거의, 또 경기도 안 좋았고, 또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유통 혁명을 좀 일으키면서 이제 계속 물가가 떨어져만 왔는데, 그리고 계속 국가는 계속 돈을 뿌리는 상황이고. 그런데 물론 저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이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언제 진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194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대공황이 지나고 이제 세계 1, 2차 대전, 대공황이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게 1937년, 8년 이쯤 되면 이제 29년부터 29년부터 시작돼서 대공황이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딱 몇 년대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데,
30년대 말쯤이면 이제 대공황이 끝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공황이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또 2차 세계대전까지 연결되면서 미국 뭐 거의 모든 국가가 그랬지만 막 부채를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1947년에 인플레이션이 1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0년대 중반에 실제로 CPI 지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물가가 그러니까 원래 0%, 마이너스 2%, 0% 이랬었거든요. 근데 0%,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다가 40년대에 두 번 튀어요. 40년대 초에 한 번 튀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한 번 튀고 그 다음에 47년에 또 한 번 그 인플레이션이 10몇 프로, 15% 이렇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이 뭐 지금 당장 튄다, 언제 튄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돈을 마구 뿌리는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튈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일반인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좀 대응 가능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레이 달리오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는 금이 있을 거고 또 원자재가 있겠죠. 근데 원자재라는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원유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에너지 쪽도 있지만 그 외에 뭐 금 같은 것도 금속이 있어요. 금속 뭐 구리나 납, 아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농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 같은 거, 뭐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한 바구니에 만든 ETF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뭐 구리가 내가 더 잘 나갈게 알면은 구리를 투자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걸 모르는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냥 통으로 든 바구니를 그냥 ETF를 그냥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원래도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주식, 채권, 원자재 이 세 가지를 이제 적절한 비율로 버무려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절한 비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어떻게 3.3 대 3.3, 3.3 이렇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또 막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비율에 가장 가깝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비율에 가장 가깝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성장할 때 이제 상승하는 자산, 경기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자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할 때 상승하는 자산,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자산에 골고루 사실은 1대1 대 1대1로 담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율은 제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이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책에 나와 있는 비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이 뭐 한 3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한 14%, 원자재랑 금이 1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유가 5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자꾸 채권이 더 높네요, 주식보다. 네, 채권에 대해서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채권이 여러 종류의 채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을 얘기하면 미국 국채 막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물론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지만 미국 국채 외에도 물가 연동치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건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 그 다음에 그 이머징 마켓 그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채권이 있는데 신흥국 채권도 인플레이션에 강해요. 왜 신흥국 채권이 인플레이션에 강하냐면 이 신흥국들이 대부분 신흥국들은 그 물건을 원자재 기본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자원이 많아서 워낙 자원이 많아서 뭐 나무도 수출하고 원유도 수출하고 막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이제 신흥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가들은 그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오히려 좀 환율이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회사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긴 한데 조금은 주식에 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회사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채권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이게 뭐 미국 국채만 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무거운, 네, 무겁고 좀 안전하긴 하지만 이율도 그렇죠. 좀 낮고. 네. 그러면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 맞습니다. 상황이. 맞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올웨더 투자가 유효할까요? 네, 너무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전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금리를 물론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영향을 제대로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많은 금융공학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규칙들이나 그 수식들이 금리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일단 제대로 안다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게 일단은 대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5월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했는데 마이너스 금리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도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보지 않은 영역이니까 본인도 이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버핏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워드 막스라고 이제 정말 또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 투자자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전제는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잘 모르겠다라는 대전제를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마이너스 금리가 올지 안 올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상황, 요즘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이 영상 촬영 기준으로는 최근에 중국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이런 중국 지수의 급등의 이유에는 코로나 이 피해를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덜 받았거든요. 덜 받은 데다가 지금 중국 금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중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가 넘어요. 중국 금리가. 근데 미국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0.8%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는 바닥인데 중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갈까? 이게 쉬운 결정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인가 FOMC라고 해서 FOMC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마이너스 금리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질문을 이제 파월 의장에게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거의 안 할 의지가 되게 강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사실 트럼프도 지금 종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1년 전쯤에는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를 되게 많이 종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살짝 이제 몸을 사리는 느낌이 드는 게 중국의 논의와도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고 돈을 많이 푼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느끼는 그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미국이 바라볼 만한 이유는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재미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과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 그게 좀 잘 됐으면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 해야겠다라고 했을 텐데 이미 먼저 가봤던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고 오히려 좀 이상한 부작용들만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재확인했었던 시간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인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늘 이게 제가 이제 모 헤지펀드 문서 중에 읽었던 그 문장 중에 너무 공감 가는 문장인데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 절대 안 온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조금은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채권 투자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특히나 제가 아까 말한 물가연동체, 회사채 이런 것들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올레더에도 보면 미국 국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시기에 지금 이자 10년 만기 해봤자 0.8% 주는 이 미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라고들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방금 일단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 절대 안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제로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로가 어떤 그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었던 게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절박한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채권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나 저러나 상관관계가 좀 낮은 자산이 필요해요. 상관관계라는 게 뭐냐면, 그 자산군이 있으면 주식이 만약에 이제 A라는 자산이 올라갈 때 B라는 자산이 올라가면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요. A라는 자산이 올라갈 때 B라는 자산이 떨어지면 상관관계가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주식과는 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고, 또 이 포트폴리오, 이 올레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비율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5대5로 갖고 있다가 특정 자산이 갑자기 뭐 2배가 됐어. 올라서? 네, 올라서. 그러면은 이 자산은 좀 팔고, 많이 오른 거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거는 더 사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산의 가격이 변동이 되면 저가에 매수하는 상황이 계속 되거든요. 왜냐하면 낮은 자산일수록, 가격이 싼 자산일수록 더 많이 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리밸런싱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채권만 사는 건 전 당연히 반대. 그냥 채권만 사는 건 너무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데,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채권이 이제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채권이 언제 죽냐, 채권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채권 투자자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채권만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위험하지만, 올레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자산 배분도 그렇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 원자재, 물가 연동체, 그리고 신흥국 국채처럼 이 네 가지 자산들이 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할 때 좀 우리를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조차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좀 유효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채권 투자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정도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책에서 썼던 비중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 미국 국채 비율이 18%인데 그거조차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자산군으로 조금 옮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포트폴리오 비율은, 네, 우리 지금 김단태 대표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그냥 적어 놓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 네, 김단태 대표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 김단태 대표는 사업체를 매각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네, 벌어서, 네, 뭔가 이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네, 사실 대다수의 그 월급장이들은, 네, 월급 받아서 다 써버리고, 네, 투자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월급장이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퇴직금이 있잖아요. 네. 이 퇴직금, 그냥 묶어 놓여져 있는 이 퇴직금을 이 올웨더 투자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똑같이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ETF,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ETF가 생각보다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진 않아서, 특히나 이제 물가 연동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도 아주 일부밖에 불가능해요. 퇴직연금에서 가능한 원자재가 없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올레더랑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산 배분 투자의 방식으로, 또 김성일 작가님이 예전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방식들처럼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이나 원유 같은 걸 조금씩이라도 나눠서라도 퇴직연금으로는 그렇게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좀 억울하다. 근데, 네, 또 돈은 없다. 그럼 어떻게든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네, 이건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DB형 있고 뭐 D형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올웨더 투자 형태로 네. 자산 배분 투자를 네.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어차피 이제 퇴직연금에서 어차피 개별 주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주식을 살 수는 없어서 그냥 이제 인덱스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덱스로 ETF나? 네, ETF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투자하는 ETF 상품을 들어가시면 좋은데, 국가도 특정 국가에 집중되기보다는 특히나 큰 점 두 개는 다른 국가, 저는 다른 국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국과 미국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저는 그 생각은 정말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에, 물론 이게 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네,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은 들죠. 이제 중국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코로나도 중국이 좀 일으킨 거기도 감정적인 하고, 네, 감정적인 좀 악감정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보면 많이 느끼는데, 그런 악감정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단태 대표도 이제 사실 처음에 회사를 운영하고 매각했을 때만 해도 투자와 관련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펀드 네. 매니저에게 재산을 맡겼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불만족스러우니까 직접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전문가 반열에 들어섰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잘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 그러나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좀 투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의 어떻게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레이 달리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레이 달리오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 모르는 걸 어떻게 배우느냐에 대한 아예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신뢰도 기반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 신뢰도 기반의 공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서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는 건데, 이 신뢰도라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긴 해요. 투자로 예를 들면 장기간 유의미한 성과를 낸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그래서 투자를 공부할 때 사실은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사람 위주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레이 달리오일 수도 있고, 레이 달리오가 어떤 글들을 썼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지, 그런 걸 쭉 찾아봤었고, 혹은 AQR이라는 헤지 펀드인데 AQR은 헤지 펀드라든가, 또 하워드 막스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 좀 뒷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인생도 좀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또 상당히 유익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이제 저를 셀프 디스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도 아직 투자로 장기간 성과를 이뤘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저보다는 이제 좀 더 신뢰도가 있는 그런 해외의 유명 투자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1조 이상이고 수십 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점에서도 사실 제가 책을 썼지만 저의 책보다는 또 정말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실제로 썼잖아요. 그래서 저자를 보시고, 저자가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성공해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의 책들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너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레이 달리오가 바로 얼마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고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지금 저의 약간 제 자신의 좀 좌우명 같이 된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가장 놀라게 했던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만을 바라보고 그거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특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레이 달리오도 얘기하지만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역사 공부를 해보는 것도, 경제사 공부를 해보는 것도 투자에 좀 지금 상황에서 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죠. 네. 네. 그 이전에 네. 좀 더 폭넓은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너무 어려운 것 정말 같아요. 네.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하는 건. 뭐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믿는다는 거는 계속 네. 상승한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 네. 예, 이런 기반에서 어쨌건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의 저자인 김단태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